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연방 정부가 존 F 케네디 그 서거 사건과 관련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 미공개 파일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약 한 8만 건 정도의 그 기밀 문서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와, 이제야 드디어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 여러 가지 궁금증, 여러 가지 뭐 비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구나. 속 시원히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립문서보관서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제부터 메릴랜드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자, 이 문서들은요, 주로 그 리 하비 오스왈드 그 범인이잖아요. 그의 어떤 소련행 비자 신청 시도한 어떤 과정, 또 이런 것들, 또는 그가 소련 대사관 측과 어떤 접촉했던 내용들, 또 1960년대 이 정보기관의 활동들, 뭘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주로 다뤘던 그 문서가 이제 새롭게 공개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이 암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그게 아니었어? 이런 거였어? 이런 내용은 사실 없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기존의 조사 결과를 뭐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뭐 전혀 새로운 볼 것도 없는데 그럼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뭐 전격 공개해라고 했을까요? 네. 뭐 이런 그 문서 공개는요, 결국 정부의 어떤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투명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한편 그 케네디 전 대통령 사건은 뭐 다 아시죠? 지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와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에 그 해병 출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총탄에 맞아서 서거한 그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틀 뒤에 그 한 나이트클럽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잭 루비라는 사람이요, 그 감옥으로 이송되던 과정에 있던 그 리 하비 오스왈드를 사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뭘 캐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전혀 새로운 것을 밝혀줄 만한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묻혀 있는데, 이번에 뭐 새로운 문서 뭐 한 8만여 개를 새로 공개해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짧게 첫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요즘 여러분 계신 곳의 그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LA 지역 남가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폭우를 넘어서서 많이 좀 더울 것 같은, 한 80도까지 올라갈 것 같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계신 곳은 많이 좀 힘드신 곳도 많았죠, 날씨 때문에. 뭐 L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그 겨울은 유난히 날씨 때문에 이제 피해가 많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텍사스 등 그 중서부 지역의 뭐 토네이도 등등등도 그렇고요. LA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 30여 년을 LA에 살면서 이런 대형 연쇄적인 산불은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커지기도 했었던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기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특히 그 지난해가 그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지난해. 지구 온난화를 가리키는 각종 그 기후 지표 기록들도 모두 다 갈아치워졌던 그런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공개한 그 지구 기후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지구 온난화가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그 기준점이 그 산업화 이전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난해가 약 무려 평균적으로 1.55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175년간 지구 평균 기록을 관측한 이래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자, 이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그 뚜렷한 징후들이 일제히 정점을 찍었던 해가 바로 지난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이 가장 더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해죠. 물론 추운 계절에는 또 더 추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을 가는 것이 막 바로 이제 기후 온난화를 얘기하는 학자들의 얘기인데,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 덥고 겨울엔 또 갑자기 막 추워지면서 토네이도 같은 건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러나 이제 평균을 내보면 평균 산업화 이전보다 지난해의 경우 섭씨로 1.55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무려 지난 80년이 아니고요. 80만 년 가운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그 온실가스 온도를 지난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더워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더워지자 해빙이라는 것은 즉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을 말하죠. 바다 얼음이 줄고 해수면 상승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지난 18년간 역대 최저치를 매년 새로 쓰고 있는데, 계속 녹으니까 가장 최저치를 새로 쓰고 있는데, 이 남극의 해빙도 지난 3년간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해수면의 그 상승 온도, 이 바다 그 면이 올라가는 것, 해수면의 상승 온도는, 상승 속도는요, 위성 측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 2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려되느냐. 자, 일단 지금 세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막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앞서 말씀드렸죠.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에서 절대로 2도 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목표치로 하고 있는 소위 마지노선입니다. 절대로 산업화 이전보다 2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5도 정도로 온 전 세계가 이제 노력해서 1.5도 정도로 잘 막고 있었는데, 지난해 그게 이제 깨진 거죠. 1.55도로 넘어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화 이전보다 이제 2도씨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첫 번째, 우선 당연히 재해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폭염이 더 심해지고요. 또 폭염의 빈도도 늘어나서 건강 피해 및 사망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허리케인, 태풍, 홍수 등 이 극한 기상 현상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가뭄이 또 심화돼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식량 위기도 초래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수면 상승이 더욱 가팔라집니다. 남극과 그린랜드 빙하가 더 빨리 녹아져서 저지대와 섬나라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 도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뉴욕도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LA 지역 남가주나 이런 데 보면은 LA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LA 인근 뭐 롱비치나 이런 곳도 해안 도시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해안 도시, 뭐 이태리 쪽으로 가면 뭐 베니스 막 이런데, 또 태국의 방콕 이런데, 이런 대표적인 해안 도시에서 사실상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해안 도시가 침식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무슨 댕기열, 뭐 이런 그 열대성 질병이 확산되고요. 대기 오염이 악화돼서 호흡기 질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식수 부족과 영양 부족 문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불안정도 우려되는 부분이죠, 물론. 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총회에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의 그 상승폭을 2도가 넘지 않도록 그 아래로 유지하자라면서 1.5도까지 그 제한을 하도록 그 노력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표치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5도가 상승하면서 일종의 이제 목표치, 이 마지노선까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지난해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온난화는 그런데 다 사기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기후온난화는 사기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20년, 30년씩 기후를 연구해온 기후학자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인 건지 아니면 사기인 건지 제 실력으로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으니까 어느 쪽도 확신을 갖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가 뭐 사기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20, 30년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지구촌에 기후로 인한 재해가 더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뉴스 하나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한도 딱 정해줬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느냐? 다음 달 11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 이후에는 처벌하겠다. 라는 걸 공표했습니다. 자, 연방정부는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 미비자들, 즉 불법 체류자들은 국토안보부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또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갖고 다녀라. 이게 의무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런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자,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뭐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자, 여하튼 1940년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게 그때 이제 발령이 됐었잖아요. 그 외국인 등록법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불법 체류자는 지문 등록, 또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다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됐고 주변에 다 시민권자고 이런 분들은 관심도 없으셔서 아마 다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하튼 어렸을 때 2살, 3살 때 내가 무슨 뭐 생각도 하지 못할 그 어렸을 2살, 3살 때 부모가 불법 체류로 넘어오면서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모 때문에 불체자가 된 거죠. 그런 그 청년들은 그 신분을 좀 유예해 주자 뭐 그런 게 이제 짧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게 이제 다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다카를 통해서 내 불체 신분을 좀 유예해 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인데 아직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도 다 신고하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민 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개인 정보를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등록 증명서를 그리고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거를 그 등록 신청서 그 발급받은 그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다 길거리에서 잡히면 형사처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민 변호사들은요, 등록을 해도 문제, 등록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변호사들도 나라에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으니까 꼭 등록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놓고 등록하면 위험합니다. 대놓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등록하세요 라고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자, 입국 시에 정식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된다.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국 시에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꿔 말하면 영주권자나 무슨 어떤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은 당연히 뭐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불체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미리국으로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합법 비자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입국 심사를 받아서 들어왔죠.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서 지금 불체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다라는 그 이민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재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 시스템은 과거에도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시죠? 지난 9.11 사건 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무슬림 국가 출신 남성들에게 적용이 돼서 다수의 체포 및 추방 사례가 그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40년 그때 2차 대전 때 외국인 등록법을 기반으로 이제 지금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2차 대전 때 시행됐던 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 등록법이었습니다. 미국인 그때 2차 대전 발발 직후였던 1940년 6월 29일 외국인 등록법, 이 Alien Registration Act라는 것을 제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당시 뭐 이게 말이 기니까 스미스 액트, 이제 스미스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의 등록 그리고 지문 채취 등을 의무화했고요. 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구금하고 추방하고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과정에서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했고요. 또 개인 정보를 싹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록한 외국인에게는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라고 해서 소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줬고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이렇게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과 아주 똑같죠. 바꿔 말하면 어제 발표된 내용이 1940년에 발표된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일정 기간마다 그 외국인 신분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빠르게는 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시행 배경은요. 1939년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독일인, 이탈리아인, 그리고 일본인 등 그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또 반정부 활동 및 간첩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40년대 후반 그리고 1950년대 초반 이렇게 물론 이제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렇게 세월이 그렇게 되면서 이 법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없어지지는 않고 이 법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계속 외국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런데 이 법이 한 차례 악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이 법은 기억하시죠? 메카시즘 다 그냥 막 공산당으로 몰아붙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메카시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메카시즘 시대에 반공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또는 공산당은 아닌데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좀 비난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후 이제 미국 내 외국인 이민자들의 그 인권 침해 문제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변화 및 폐지가 추진되기도 했었는데 1952년에 이민법이 새로이 제정이 되면서 그 외국인 등록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이후 1980년대 들어서는 이 외국인 등록법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거의 뭐 법은 있지만 없는 듯한 그런 어떤 사문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시대가 1980년대 들어서 됐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완전히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외국인 등록법은 1940년대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안보 우려 속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쟁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특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닌 평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의 그 시행령과 지금의 그 법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이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주는 외국인 등록증이었고 지금은 그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불법적으로 미국의 그 미립국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하라라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등록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가 추방 절차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을 등록할 경우에 해당 정보가 추방에 활용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부분적인 휴전안이 이제 어제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빅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휴전안은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게 정치 전문가 또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열세가 지금 짙은 상황이잖아요. 전쟁만 놓고 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지금 계속 밀어붙일 시간적인 발판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어떤 지연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1시간 반 이상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 두 정상이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매우 긴 통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화를 가진 후에 일단 그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전쟁을 휴전, 종전은 아니고요. 뭐 종전은 당연히 아니지만 뭐 휴전도 아니고 그저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관련해서만 공격을 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이 같은 부분적인 휴전을 평화를 향한 움직임의 시작, 첫걸음이라고 이제 자평을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으로 휴전이 부분적이나마 또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졌다라는 점으로 형식적으로는 뭐 고무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과 맥락을 꼼꼼히 좀 뜯어보면 그런 평가와는 거리가 좀 있다. 이건 어찌 보면 거의 러시아를 위한 제한적 휴전안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요 주로 겨울에 그 추위를 무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막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막 때리는데 겨울에는 뭐 학교, 병원 뭐 이런 그 시설이 아니라 겨울에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 관련 시설을 막 공격했습니다. 왜요? 그 추운 겨울에 에너지 관련 시설을 마구 때려버리면 다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시설이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난방을 공급하고 뭐 가스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런 게 이제 중단이 돼 버리니까 국민이나 군인들이나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추위에 노출돼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라고 에너지 관련 시설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겨울이 끝나면 러시아는 에너지 관련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겨울이 끝나니까 어차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집중 타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나요? 뭐 알고도 그러나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때리지 마. 이쪽에서 그런가 푸틴 대통령이 오케이 알았어. 자, 오케이 우리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 러시아는 그러면 이제부터 에너지 관련 시설을 어차피 안 때릴 거였는데 사인 해주기 쉽죠. 에너지 관련 때리지 마. 나 어차피 때릴 생각 없었는데 오케이 잘 됐다. 사인해줄게. 합의 서명.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지금부터는 어디를 때릴 생각이었을까요? 네, 러시아는 지금부터는 모든 군사력을 에너지 관련 때리는데 다 뺏어 와서 다른 데를 때립니다. 어디? 쿠르스크를 때릴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현재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쿠르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그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를 기습적으로 침공해서 점령해 버렸잖아요. 의외로. 물론 우크라이나가 저 동쪽이나 동남 쪽에 러시아한테 뺏긴 영토는 뭐 그보다는 훨씬 많지만 이쪽에 많이 뺏기니까 이쪽 가서 점령을 좀 한 게 그게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유일하게 내가 뺏긴 땅이 쿠르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종전이 되기 전에 쿠르스크 땅을 다시 싹 다 뺏어 오려고 지금 러시아가 집중 공격을 지금부터 하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게 뭐냐? 에너지 관련 때리지 마.
이거 어차피 안 때릴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쿠르스크도 가만히 놔둬야 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이런 방법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쿠르스크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다 두드려 맞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뭐 이제 그만해라라는 그런 것보다는 전쟁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라도 좀 돌려주라라는 그런 합의라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뺏은 땅 그대로 갖고 또 우크라이나가 뺏은 러시아 땅 쿠르스크도 그대로 갖고 이렇게 해.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우크라이나는 다른 쪽에서 또 동쪽에서 이만큼 뺏겼어도 쿠르스크라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데 지금 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쿠르스크까지도 다 뺏기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서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도 계속 지키거나 오히려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쿠르스크도 조금 뺏긴 거 우크라이나로부터 싹 다 가져오려고 지금서부터 한 30일 동안에 그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지연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르스크 지역은 나중에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러시아가 다 가져간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동쪽 지역의 많은 땅들은 결국은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좀 냉정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그 이제 민간 근로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이걸, 민간인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이 있는데, 국방부나 군대 또는 군부대 시설에서 일하는 민간인을 말하는 말이 한국에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민간 요원, 뭐, 민간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하튼, 국방부가 고용한 민간인. 이게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간인 고용자 최대 6만 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들을 감원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군부대 시설을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 고용자 이들을 6만 명 감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고용된 민간인 90만 명 정도가 지금 고용되어 있대요. 국방부나 군부대 시설을 위해서 그 90만 명 가운데 한 6만 명을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도 이제 대거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연방 정부만 이렇게 해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넘쳐난다라는 그 월스트리트, 월가에도 지금 감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이번 달에 대규모 감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 스탠리가 테드 픽 CEO의 지난해 취임 후 첫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이달까지 약 한 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에서 2,000명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문 인력 15,0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규모 감원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체 직원은 약 한 8,000명인데 그중에서 한 2,000~3,000명 감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감원이 이루어지는 대상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감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월가, 돈이 넘쳐나는 월가에서도 이 감원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하는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월가의 감원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소식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펩시콜라 제조 회사는 펩시코라는 곳입니다. 그 펩시코가 장 건강을 위한 프리바이오틱스 탄산음료인 팝비라는 그
드링크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19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펩시코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인수는 더 건강한 음료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펩시콜라의 노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이 얘기 듣고 속으로 푹 하고 웃었어요, 한번. 펩시콜라가 장 건강을 위한 음료, 무슨 노력의 일환? 이게 말이 되나 좀 웃음이 살짝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파피, POPPI입니다. 파피는 장 건강을 내세운 프리바이오틱스 음료 붐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드링크 음료 제품입니다. 연간 매출이 5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계년도의 매출 163%의 증가라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정말 떠오르는 그런 기업, 그런 음료입니다. 펩시콜라의 라이벌인 그 코카콜라도요, 그 프리바이오틱스 탄산음료 심플리 팝이라는 음료를 지난달에 스스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건강 음료 대열에 일찌감치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습니다. 펩시콜라는 자기네가 만들기가 좀 버거우니까 이 POPPI, 팝비라는 그 음료를 이제 인수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웰빙에 중점을 두는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이 주스와 바이오틱스 탄산음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업 운영을 바꾸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의 탄산음료 시장은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제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하니까 이제 송이 않고 말 잘못하고 있네.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자, 보통 콜라 얘기 잠깐만 다시 마무리를 하자면 보통 콜라는 몸에 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콜라 안 드시잖아요, 거의. 저 역시 뭐 안 먹습니다. 뭐 1년에 뭐 한두 병 마실까 말까. 일단 그 몸에 콜라가 안 좋은 이유는요.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 등의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카페인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카페인이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콜라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불면증, 또 심박수 증가 등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뭐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탄산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결국은 이제 위와 장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와 장에 안 좋은 식품을 파는 대표적인 회사 이 펩시콜라가 위와 장에 좋다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음료를 뭐 이제부터 팔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마지막 뉴스 코너 제목을 병 주고 약 주고라고 이제 같이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그 병도 돈 주고 사 먹고 그 약도 돈 주고 사 먹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으로 참고로요, 앞서 예고해 드렸던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 차이점. 이걸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둘 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할과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덜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는요, 몸에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그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발음을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이유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해균을 죽이는, 억제하는 이겁니다. 자, 한마디로 프리바이오틱스는 내가 직접 좋은 일을 하는 놈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쁜 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중요하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프리바이오틱스가 더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은 음식은 마늘, 양파, 바나나 등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음식은 요거트, 김치, 청국장 등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다른 측면에서도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음식들이 역시 장 건강에도 좋은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김치, 청국장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좋고 또 프리바이오틱스에 좋은 마늘, 양파 많이 드시고요. 혹시 이제 뭐 마늘, 양파가 부담되시면 바나나나 치커리 같은 것도 많이 드셔도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